이번 시간에는 114페이지에 사장 지도감독과 관련한 우리 행정처분의 유형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의 유형으로서 자격 취소처분, 자격 정지처분, 그리고 등록 취소처분, 업무 정지처분,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이 5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른 위반 사유들을 다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위반 사유들을 점검을 할 때 누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 그 점도 함께 점검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유형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도 생각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반 사유들을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암기하시다 보면은 때때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잠깐 생각을 못하는 공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우리 현재 출제되는 시험 문제의 기준들을 보면, 유형이나 기준들을 보게 되면은 표현을 다 바꾸어서 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두 문자로 외웠는 그 표현들이 시험 지문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 위반 사례를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두 문자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법전에 적혀져 있는 국어적 표현 그대로 활용해서 시험 출제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겠으나, 실제로 출제하는 지문은 표현을 다 바꾸어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점검을 했다시피 우리가 검증이 33조 검증이 공부를 할 때도 우리 7가지가 검증인데, 그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검증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할 때 두 문자를 따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걸 두 문자를 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이 중자를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하시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함정을 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시험 지문에 낼 때 이 표현 그대로 낸다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출제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바꿔내기도 자주 바꿔냅니다. 그래서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도 검증이죠. 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결국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자를 두 문자를 딴 사람은 중자가 안 나옵니다. 토지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자기의 머릿속에서 토지는 중개 대상물 맞지, 이렇게 대입하는 사고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소요될 거고, 또 이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토지라고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걸 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의 매매를 업으란 행위,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사고를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도 4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걸 학습한 적이 있죠. 그걸 또 활용해서 또 검증행위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또 지문을 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는 또 어떻게도 내느냐 하면 중개 대상물은 그대로 둡니다. 표현을.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렇게 또 낸다 이 말이죠. 이 검증행위가 아니죠.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적법한 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검증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할 사항들을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요즘 특히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과목이 고득점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기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격 취소 처분으로 가보면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격 취소 사유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그래서 그 사유를 외우는데 또 두 문자를 따서 잘 외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자격 취소
권한을 가진 행정처분관청, 행정처분, 자격 취소 관청이 어디냐라는 것을 또 깜빡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자격 취소 처분을 처분관청을 받는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거지. 처분의 상대방. 이런 부분들을 깜빡깜빡 놓치면서 학습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취소 사유를 암기하는데 두 문자를 활용해서 암기하는 데만 급급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격 취소 사유가 법조문에 보면은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득한 경우.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격정지라는 처분이 있다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누가 수행했다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또는 이중 소속한 경우죠.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다. 그리고 이 법에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또 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외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이 행정처분 관청과 처분의 상대방을 함께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네 가지를 기본서에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자꾸 문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읽지 말고, 그 기본서를 보면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자격 취소 처분이니까 공인중개사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종류가 세 종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단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공인중개사죠. 이 세 사람이 다 이런 사유 중에 한 가지 해당될 때는 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사유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격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량 처분의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격 취소 사유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봐봐요. 시험 지문을 어떻게든 낼 수 있느냐 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지문에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이다 하는 거는 당연히 누가 자격정지 기간 중이냐? 소속이죠. 그래서 시험 지문을 낼 때 이리 내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에는 이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죠.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읽어 들어가는 반복해서 읽는 이렇게 하면서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학습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인데 1번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겠죠. 당연히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5점.
2번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겠네요. 3번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그렇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6조 규정에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고 나면은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후 절차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행정처분 사유들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처분 관청이 어디냐, 그리고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지만은 이런 사유가 존재해서 처분 관청이 상대방에게 처분을 행할 때 사전 절차가 있느냐, 또 사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규정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수를 보시면은 그 사후 절차, 사전 절차에 관한 비교표를 다 만들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을 내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하는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지만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번 질문에서 봤다시피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래서 실시권자들한테 그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 보고하거나 통지를 해야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 반납 사유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이 아니라 교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거죠. 자, 2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죠. 징역형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역형은 선고된 거죠. 따라서 자격 취소입니다. 2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 자격증 반납은 당연히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해놨네요. 알겠습니까? 틀려버렸죠. 알겠습니까?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놨는데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격 취소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 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게 되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자격 취득한 경우가 나오죠. 이거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가 나오고 또 세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죠. 그래서 자격 취득한 이 경우는 그냥 자격 취소 대상일 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다.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그래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형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지정받은 경우는 거래정보사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뿐입니다.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한 경우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암기하는 습관이 또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표현만 나오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뿐일 때는 자격 취소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대상이죠. 그런데 사전 절차로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대상입니다. 근데 자격 취소 사유가 징역형 선고 받아가지고 자격 취소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문 사유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을 경우에는, 즉 취소 사유가 명백히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 취소도 취소 처분이고 등록 취소도 취소 처분이고 지정 취소도 취소 처분이죠. 정지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소 처분은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바로 자격 취소의 경우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경우, 그리고 등록 취소의 경우는 사망 또는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이 경우도 사망 또는 해산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청문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취소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 대상이지만 그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오네. 3번에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단순한 이제 암기 문제죠. 4가지 취소사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라는 건데 거의 법조문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1번에 자격정지처를 받고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한 경우죠. 자격 취소입니다. 이 경우는 이중소속이라는 위반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이 양도 대여한 경우, 4번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 거래금액 등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예사항이죠. 이걸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위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법령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인.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5번에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우리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규정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 이렇게 법조문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긴 문장을 읽지 않고 그냥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이렇게만 기억을 해버리니까 5번 문장은 생소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자격증 양도 대여 규정 위반으로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 116페이지에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자, 4번에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이중소속이 되는 거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2번에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중소속입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도 되면서 이중소속이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공부할 때 누가 위반했느냐를 주의 있게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해도 위반이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해도 위반이고, 중개보존의 경우도 위반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자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이자의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이요. 이자의 경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이요.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사유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자격정지기한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중하더라도 최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기한은 아무리 길어도 6월이다.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중 소속이죠. 여기서 시군구청장은 등록관청이 됩니다. 6월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놨는데 물론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 사유 맞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처분관청은 자격증을 교관 시도지사죠. 그래서 4번 시군구청장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관청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정을 판 거죠. 5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에 사용한 경우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인장 등록 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 위반일 경우는 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정지 기준표에 의하면 3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해놨돼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뭐 3월에 자격정지 사유냐, 1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냐, 6개월짜리 자격정지 사유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자격정지 기준표에는 자격정지 기준표에는 이것이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3월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개월수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도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동일한 위반일 때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준표는 3월이지만 실무에서는 4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고 1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3월에 이 기준을 아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조금 관심이 실무에 좀 소홀한 그런 출제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굳이 3월이 맞나 6월이 맞나 1월이 맞나 이런 걸 시험 문제 한번 물은 적도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 사후 절차에 관한 것도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라 그랬죠. 1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방이고 2번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통보받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3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사후 절차 규정은 있을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이 장관인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에게 통지하는 이런 규정은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후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4번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규정 없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5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규정. 이 규정은 자격정지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은 적발은 했지만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죠. 그래서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5번 지문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17페이지 6번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6조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는 사유로 7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로서 최근에는 자주 내지를 않죠. 1.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재에서 보면은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1번 지문에 성실 정확하게라는 것을 떼고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사에 해당된다 해서 O 처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문장은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의무죠. 확인 설명 의무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때 성실 정확하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에서 위반이 되는 거는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인 설명을 행할 때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번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있습니다. 이 지문도 대표적인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는 학생들한테 함정이 거는 건데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자격정지 사유를 외우게 되면은 금지 행위를 행한 경우를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금지 행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7가지나 되는 거죠.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지문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2번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행한 거다? 금지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활용해서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3번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는 이중 소속이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중개업을 한 경우, 즉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한 거죠. 이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겠네요. 5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죠.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경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서식입니다. 그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7번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비교해서 문제를 구성한 거죠. 항상 비교할 수 있는 주제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똑같습니다. 처분 관청은 동일합니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죠. 2번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하는 거고 처분의 상대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은 엄격히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정리했다시피 세 사람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단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 사람만큼은 자격 정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 사람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게 통지하는 이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고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반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지 처분의 경우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5번에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죠.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기간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알겠어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답방이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뒷페이지 제3절의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체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